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혀яб게 커플을 제 팔에 감쌀 때 그 동작은 능숙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제 팔 옆으로 몸을 기울이자 간호복의 상단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핑크색 원단 아래 하얀 속옷과 함께 깊고 선명한 가슴골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짧은 찰나였지만 지나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감각의 물결처럼 갑작스레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놀람과 당황, 인간적인 본능이 얽히며 심장이 요동쳤고 이어서 모니터에 찍힌 제 혈압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삑삑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 모니터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소리를 확인했고 곧바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지만 당황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갑작스러운 반응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상황을 판단하더니 곧바로 침대 옆에 붙은 의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상황을 확인하러 다가오자 간호사는 긴장한 얼굴로 의사 쪽에 몸을 돌렸습니다. 마침 그 순간 그녀의 상체가 시야를 가리며 앞서 보이던 자극적인 장면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혈압 수치는 점차 정상 수치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알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네요. 간호사가 당황한 듯 중얼이며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2살 남성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들이셨는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일 때 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삶은 드라마처럼 따뜻하거나 동화처럼 포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매일이 경쟁이었고 사랑은 사치였으며 눈치와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장난감 하나, 새 신발 한 켤레를 놓고도 치열하게 다퉈야 했고 선생님들의 관심조차 한정되어 있었기에 잘 보이려 애쓰는 아이들 속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은 곧 잊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유도 모른 채 자주 울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감정을 숨기고 무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그 생각이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현실은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서류 한 장에 부모 이름이 공란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기도 했고 의지할 가족도 없겠다, 자빌들은 없겠네라는 말 속에 담긴 계산적인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라리 고아원이 마음이 더 편했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모두가 같은 조건이었고 외로움조차 공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숙방 한 켠, 오래된 가스레인지 앞에서 찌개 하나 끓여놓고 쓸쓸히 밥을 먹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켠이 저릿해집니다. 누군가와 나눌 대화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작은 감기에도 병원 갈 돈이 없어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밤을 버텼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독해졌고 냉정해졌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TV 속 이야기처럼만 느껴졌고 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안정된 직장도 있고 혼자 살지만 나름대로 단정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저는 과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을 아직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라 할 수 있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따라오던 승용차 한 대가 졸음운전으로 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차량이 휘청이며 중심을 잃었고 차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 끝내 전복되어 중앙분리대를 향해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들이받치는 순간 터진 에어백과 함께 터질 듯한 충격이 저를 강하게 덮쳤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과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제 차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저 자신조차도 그 차 안에서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차량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 철판은 찢어져 날아갔으며 앞유리는 산산조각, 뼈대마저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저는 이미 과다 출혈로 인해 2차례 쇼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응급 의료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고 이후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도 여러 번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골반, 갈비뼈, 팔과 다리 등 여러 곳에 복합 골절상을 입었고 뇌출혈로 인해 장기까지 손상되어 몇 차례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호흡기와 각종 기계에 의존해 누운 채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고 겨우 상태가 안정된 뒤에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고 여전히 통증은 심했으며 체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조금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전신이 욱신거렸고 깊은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의 통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생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혈압을 측정하러 처음 보는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창밖으론 흐릿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와 함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정갈하게 뒤로 묶고 있었으며 연한 핑크색 간호복은 다소 피로해 보이는 병실 분위기 속에서도 밝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훈련된 숙련미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녀의 눈썹과 눈이었습니다. 짙고 또렷한 눈썹 아래 커다란 눈은 선명한 쌍꺼풀과 함께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화장은 연했지만 섬세하게 정돈된 느낌이었고 다소 벌어진 입술 사이로 보이는 약간 비뚤게 자란 앞니는 일반적인 미의 기준과는 달랐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오히려 그녀만의 개성과 따뜻한 인상을 더해주는 듯했습니다. 피곤함이 살짝 묻어나는 그녀의 표정은 오랜 근무에서 비롯된 듯했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듯 보였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한 따뜻함과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혀압계 커플을 제 팔에 감쌀 때 그 동작은 능숙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제 팔 옆으로 몸을 기울이자 간호복의 상단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핑크색 원단 아래 하얀 속옷과 함께 깊고 선명한 가슴골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짧은 찰나였지만 지나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피곤하고 예민한 회복기의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감각의 물결처럼 갑작스레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놀람과 당황, 인간적인 본능이 얽히며 심장이 요동쳤고 이어서 모니터에 찍힌 제 혈압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삑삑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 모니터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소리를 확인했고 곧바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지만 당황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갑작스러운 반응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상황을 판단하더니
곧바로 침대 옆에 붙은 의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상황을 확인하러 다가오자 간호사는 긴장한 얼굴로 의사 쪽에 몸을 돌렸습니다. 마침 그 순간 그녀의 상체가 시야를 가리며 앞서 보이던 자극적인 장면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혈압 수치는 점차 정상 수치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알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네요. 간호사가 당황한 듯 중얼이며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의사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짧게 잔소리를 던졌습니다. 너무 정신없게 움직이지 말고 환자 상태부터 먼저 정확히 체크하세요. 이런 환자는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요동칠 수 있어요. 간호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작게 고개를 숙였고 쑥스러운 미소와 함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제게도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민망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입안이 바짝 마른 채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침대 옆에 놓인 물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급등했다가 빠르게 내려간 원인이 단순한 일시적 반응일 수 있다며 장기 손상이 심했던 만큼 당분간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 안전과 식사, 그리고 약물 복용을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퇴원까지는 조금 더 걸릴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그렇게 말한 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고 병실 안엔 간호사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머뭇거리다 제 옆에 다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제가 괜히 환자분 놀라게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시선을 내리깔고 조용히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도 더 작고 건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과 미묘한 분위기, 그리고 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변동한 제 혈압을 떠올리자 창피함이 몰려왔고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팔에 혈압 커프를 풀며 짧게 웃고는 조심스럽게 편히 쉬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빨리 뛰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긴 하루가 병실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병동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고통으로 자주 식은땀을 흘렸고 장기 손상 탓에 식욕이 거의 없어서 밥을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식은 원래 맛이 없기로 유명하지만 제 경우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꺼워 금방 포크나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간호사는 그날 처음 저에게 F컵 글래머 몸매를 보여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녀의 간호사복에 적힌 이름은 박수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제게 미묘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근무 교대를 하며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식사 못 드셨어요? 이런, 많이 남으셨네요. 요새 식사량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다가 갑자기 뭔가 결심한 얼굴로 잠시만 계세요. 제가 뭔가 좀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몇 분 뒤 돌아온 간호사는 따뜻한 죽과 부드러운 반찬 몇 가지를 별도로 챙겨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병원 조리실에서 특별히 조금씩 간 맞춰 드릴 수 있는 죽이에요. 부드럽게 넘어가고 영양 보충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녀는 아주 사소한 매무새까지도 신경 쓴 듯 정성스레 그릇을 놓고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솔직히 식욕이 없었지만 그녀의 호의가 느껴져 한두 숟갈 떠먹어 보았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는 먹을만했고 조금씩 입맛이 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잘 못 넘기던데 덕분에 몇 숟갈이라도 먹게 되네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호사와 대화하는 빈도도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날씨나 간단한 건강 상태를 묻는 정도였지만 그녀가 야간 근무 때 초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업무를 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날 밤 주사 타이밍을 깜빡하고 조금 늦게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녀는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다른 병실에도 호출이 많아서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간호사님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됐는데요. 이병동 담당이 많죠. 쉴 틈도 없이 바쁘시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다가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실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익숙해져야죠. 환자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제게 조금 더 편안한 눈빛을 보내는 듯 했고 저 역시 그녀를 향해 조심스러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도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고 어쩌다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제게 들러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다정히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게 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첫날 그녀의 단정한 간호사복 아래 드러나 보였던 볼륨감 있는 몸매는 남자로서 본능적인 시선을 이끌기에 충분했고 이후 그녀가 제 상태를 체크하며 허리를 숙이거나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눈길이 자연스레 가곤 했습니다. 아, 오늘은 은은한 핑크색이네. 꽤 귀여운 분위기인데 이번엔 보라색 레이스. 꽤 대담한데 특별한 날인가? 그녀가 무심코 보여준 작은 디테일들은 지루한 입원 생활 속 몰래 기대하게 되는 조용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 시선을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러웠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시간을 때울 방법이 없어 지루해하고 있는데 TV까지 고장 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수리기사 부를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은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 휴대폰은 교통사고 때 이미 박살난 후라 새로 장만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갇힌 상태에서 모든 오락거리가 끊기니 하루가 끝없이 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수정 간호사가 들고 온 해결책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당장 TV를 고칠 순 없고 제 휴대폰으로라도 넷플릭스 보여드릴까요? 사실 근무 중에 드라마 같은 걸 보긴 좀 그런데 환자분이 너무 심심해 보이시니까 괜찮으시면 이걸로 조금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드라마 목록을 열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하면서도 뜻밖의 호의가 고마워서 무심코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저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대체 무슨 걸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처음 몇 화 정도만 보셔도 금방 빠져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드라마 시청은 의외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재밌을까 싶었는데 스토리가 생각보다 흥미롭고 등장인물 관계나 서사 흐름도 나름 긴장감 있게 전개되어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다시 저희 병실에 왔을 때 저는 제법 밝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그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주인공이 배신을 당하는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의심 없이 동료를 믿었던 걸까요? 그녀는 즉각 반응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쵸. 저도 그 장면에서 완전 소름 돋았어요. 다음 회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 궁금하죠? 오늘 야간 근무 끝나면 혹시 보고 싶으시면 또 빌려드릴게요. 그 말에 저도 어쩐지 기뻐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이왕이면 최신화까지 다 봐야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드라마 속 인물들이나 스토리에 대해 하나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환자와 간호사라는 다소 한정된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소재가 생기니 서로 점점 편안해졌고 자연스레 말도 많이 붙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 친구가 문병을 왔을 때 소설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 때우면서 읽으라며 요즘 평이 좋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더군요. 저는 교통사고 전에는 독서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책을 받아들고도 그리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TV도 재미없고 수정, 간호사가 휴대폰을 빌려주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으니 슬슬 책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 무렵 제 병실에 들어온 수정 간호사가 그 책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도 그 책 지금 읽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셨나요? 그녀는 제가 펴고 있던 페이지를 가리키며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놀라며 살짝 들떠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초반부지만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글이 참 술술 읽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살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맞아요. 그 작가 특유의 문체가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중간중간 날카로운 통찰이 들어있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직업적으로는 환자를 돌보는 게 우선일 텐데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똑같이 독자를 자처하며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등한 독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 광경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이 온기 같은 걸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같은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주고받고 제가 느낀 인상 깊었던 문구나 캐릭터의 심리를 함께 나누는 동안 시시각각 진행되는 병원 특유의 어수선한 분위기조차 멀리 있는 것처럼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곁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기로운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수수하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고 무심코 시선이 그녀의 목덜미와 간호복 사이로 드러난 살짝의 풍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남색이네 하고 혼잣말처럼 감탄하며 속으로 되뇌었죠. 그녀는 제 시선을 느낀 듯 자세를 살짝 바꾸었지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얼른 눈길을 돌리고 다시 책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느덧 퇴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제 크게 위험 요소는 없고 장기 손상 부위도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재활운동하시고 식사 조절 잘하셔야 해요. 그리고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외래 진료 일정도 꼬박꼬박 지키시고요. 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병원 밥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매일 얼굴을 보았던 간호사와도 헤어져야 한다는 묘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퇴원 당일 제 서류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활짝 웃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고 중간에 많이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무사히 회복하셨네요. 아직 완벽히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호사님 덕분에 심적으로나마 큰 위안이 됐어요. 매번 챙겨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뭐려, 환자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더 빨리 회복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묻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죽다 살아났고 이제 퇴원하는데 환자복 입은 모습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간호사님이랑 같이 찍어도 될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지 않다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치요? 좋죠. 저도 환자분 완쾌를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병원복 차림이라 비교적 편안했지만 그녀는 그날따라 더 단정한 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그녀의 실루엣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첫날 제가 혈압이 치솟았던 순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저는 애써 담담하게 미소 지으려 했고 그녀 역시 약간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셔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사진을 제 번호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퇴원하고 바로 휴대폰부터 장만할 생각이거든요. 저녁쯤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번호 좀 입력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넸고 저는 제 번호와 이름까지 직접 입력해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는 분명한 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렘 반, 두근거림 반의 복잡 미묘한 기분 속에서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설 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꼭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네, 꼭요 라며 조심스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힘겨웠던 입원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직후 제일 먼저 간 곳은 휴대폰 대리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폰이 완전히 망가져서 병원에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던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막 번호를 주고받은 수정 간호사와 연락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휴대폰이 없는 상황이라 안달이 났죠.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가 최대한 빠르게 새 기기를 개통했습니다. 번호는 원래 쓰던 그대로 유지했지만 휴대폰이 바뀐 덕분에 어쩐지 기분도 새로웠습니다. 퇴원 직후 제일 먼저 간 곳은 휴대폰 대리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폰이 완전히 망가져서 병원에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던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막 번호를 주고받은 수정 간호사와 연락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휴대폰이 없는 상황이라 안달이 났죠.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가 최대한 빠르게 새 기기를 개통했습니다. 번호는 원래 쓰던 그대로 유지했지만 휴대폰이 바뀐 덕분에 어쩐지 기분도 새로웠습니다. 이제 다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레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짧게 연애를 해본 적이 있지만 그땐 제대로 된 애정이라기보다 서로의 안정감과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관계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가게를 나오니 마치 날아오를 듯한 해방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떨림과 두려움도 공존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불편해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가장 시급한 건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밥을 먹다 보니 밖에서 파는 국밥이 어찌나 그리웠는지요. 의사 선생님과 수정 간호사의 주의를 떠올리며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자 했고 결국 근처에 조용한 국밥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아, 이게 진짜 밥이지 하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기간 내내 정제된 병원 음식이나 죽만 먹었으니 이렇게 진한 육수에 밥을 말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양껏 먹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집에 도착하니 사람이 오래 비워둬서인지 먼지가 여기저기 수북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집을 그냥 둘 수 없어 대충이라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뒤 사회에 나와 죽기 살기로 일해가며 마련한 24평 아파트. 비록 강남 같은 초고가 지역은 아니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편의시설도 두루 갖춰진 나름 핫한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내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막상 걸레질을 하다 보니 아직은 무리였나 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허리가 쑤셔서 금세 지쳐버렸죠. 소파에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잔 걸까? 눈을 떠보니 이미 밖은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곧장 휴대폰을 확인하니 친구들의 안부 문자도 와 있었고 낯익은 이름 수정 간호사가 보낸 문자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환자분 퇴원하신 날인데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내원하실 때 꼭 뵐 수 있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병원에서 찍어줬다는 사진 2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죠. 그렇게 별것 아닌 메시지 한 줄, 사진 2장에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내원 때 인사드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좀 더 말을 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전송만 눌렀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회복 기간을 가지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몸이 완벽히 낫지 않아 회사에는 복귀하지 못했고 거동도 서툴러서 집에서 주로 체력 보강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예약해둔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살짝 용기를 내서 수정 간호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오늘 재검사 받으러 가는데 혹시 병원에 계실까요?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었고 제법 긴장도 됐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오늘 낮 근무라 병원에 있어요. 오시면 꼭 인사해 주세요. 라는 눈웃음 이모티콘과 함께한 짤막한 답장.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고 두근거리던지 제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옷차림을 꾸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환자가 뭘 꾸민들 하는 자조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이라도 멋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예약해 둔 전담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복도 건너편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수정 간호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작게 손을 흔들자 그녀도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몸은 좀 어때 보이세요? 걷는 건 한결 편해지신 것 같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저도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재활치료를 더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단 훨씬 나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검사 결과가 끝난 후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순간에 흐르는 공기 자체가 달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쩐지 빛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분이랄까. 그 후로 수정 간호사와 저는 서로 문자와 통화를 종종 주고받았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같은 안부부터 처음 병실에서 봤던 드라마나 책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감상도 공유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잦은 연락 속에서 좀 더 사적인 관심사들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 영화도 좋아해요. 특히 스릴러나 미스터리 계열을 자주 봐요. 라고 말하자마자 저는 속으로 기회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곧 개봉 예정인 영화 중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장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퇴근 후 시간 괜찮으면 그 새로 나오는 미스터리 영화 같이 보실래요? 묵직한 질문을 건네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미 읽은 것 같긴 한데 한참 동안 답이 없으니 조마조마했고 역시 부담스러워하나 싶어 서서히 실망이 커지려 할 즈음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아요. 퇴근 후라 좀 늦을 텐데 시간 괜찮으시다면 같이 봐요. 이 짧은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기쁨에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너무 들뜬 나머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잠시 어지러움을 느껴 잠깐 앉아야 했을 정도였죠. 몸이 아직 100% 회복된 건 아니라서 혈압이 살짝 올라간 듯 했습니다. 곧바로 영화관 사이트에 들어가 시간을 예약했고 깔끔하게 샤워를 마친 뒤 최대한 괜찮아 보이는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후 택시를 타고 병원 쪽으로 이동했죠. 퇴근 시간 무렵 병원 입구 앞은 인파가 제법 붐볐지만 저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칠까 싶어 약간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간호사복이 아닌 일상복 차림으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순간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짙은 화장도 아니고
거창한 드레스를 입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병원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면서도 색다른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풍만한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지만 그 안에 담긴 밝고 건강한 기운이 오히려 돋보였달까요. 제가 손을 흔들며 다가가자 그녀도 부끄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다리셨죠? 얼른 영화관으로 갈까요? 네. 근데 혹시 식사부터 하실래요? 저도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간호사님도 고생하셨을 텐데. 그녀는 살짝 주변을 둘러보더니 좋아요. 근데 아직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할 것 같은데라며 제 몸 상태를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같이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원에서는 다 못했던 사소한 근황부터 서로의 어릴 적 이야기까지 주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웃고 떠들고 때로는 진지하게 생각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영화 상영 시간이 다가와 함께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표를 찾고 팝콘과 음료수를 사면서 저는 일부러 팝콘은 큰 사이즈 하나만 주문했습니다.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이었죠. 그녀가 그렇게 하자고 권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그녀도 괜찮네요라며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살짝 어두워진 상영관 안에서 우리는 팝콘 통 하나를 놓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가끔씩 맞닿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손이 닿으면 슬쩍 뒤로 빼는 듯 했으나 몇 번 되풀이 되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더 용기가 생긴 저는 중간에 장난삼아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하더니 그대로 가만히 두었습니다. 이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심장은 쿵쾅거렸고 영화를 보는 내내 내용보다 그녀의 반응에 더 신경이 쏠려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는 길, 우리 사이의 거리는 확실히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란히 걷는데 그녀가 예전보다 제 쪽에 더 다가선 느낌이었습니다. 남성분이라면 다들 아는 이거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구나 하는 감각 말이죠. 망설일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제 쪽을 힐끔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순간 엘리베이터의 사람들로 빼곡해서 저희가 구석에 몰리게 되었는데 저는 그녀가 압박당하지 않도록 살짝 몸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이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는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수정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래요? 솔직히 나 수정씨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녀는 제 말에 한숨을 쉬듯 웃으며 어휴, 저는 속이 터질 뻔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라며 되려 핀잔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나만 설레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소심해서요. 그래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를 가만히 안았고 잠시 서툰 키스가 오갔습니다. 아직은 공공장소인지라 길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가슴 벅차오르는 감각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연인이 된 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공유했습니다.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성인이 된 뒤 줄곧 치열하게 일해서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것 등 제 배경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엄마랑 살긴 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받기도 했고 외모 때문에 괜한 미움도 많이 당했어요. 왕따나 학폭이라는 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밝고 친절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속으론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단단히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내가 마련한 집이긴 한데 시간 되면 놀러 와볼래요? 라고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좀 망설이다가 저도 궁금하네요. 항상 병원에서만 만나니 일상에선 어떤 모습이실지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아니, 서울에 이 정도 아파트를 직접 장만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라며 놀라워했지만 저는 그저 힘든 어린 시절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고아 출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몸을 더 혹사해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얻기 위해선 더 무리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살짝 단둘이 분위기를 내다보니 서로를 향한 호감이 더濃해졌습니다. 키스조차 서툴게 시작했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에선 부드럽게 녹아들었죠. 다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던 터라 그녀는 아직은 무리하면 안 돼요라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전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이 들뜨고 더 깊게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일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한사코 회복 우선이라며 진정을 시켰고 저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계속 설득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그녀가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수정씨. 조금 더 회복된 뒤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바쁜 업무가 쌓여 있었고 그녀 역시 병원에서 교대 근무가 계속되다 보니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은 꼭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간절히 보고 싶었던 마음을 달래기엔 2번도 부족하다 느껴질 정도였죠. 어느 주말 우리는 제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다른 정리를 마친 뒤 조심스레 그녀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죠.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조심해요. 아직 몸도 다 안 나았는데 무리하지 말고 얼른 내려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그녀 손에 끼워져 있던 고무장갑을 벗겨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나중에 해. 나 지금 더는 못 참겠어. 그녀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고 우리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격렬한 키스가 이어졌고 숨소리와 감정이 뒤엉키며 서로를 깊이 탐닉했죠. 그날 밤 우리는 마음 깊숙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물론 그녀는 내내 제 몸을 걱정하며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느껴져 더욱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동거를 제안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복귀 후에도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날이 많았고 그녀 역시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언제 교대 근무가 잡힐지 불확실했습니다. 차라리 같이 지내면 매일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멀리서 애태울 바에 한 집에서 서로의 스케줄 맞추고 함께 식사도 하고 어떨까요? 그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만의 공간을 꾸렸고 일상도 훨씬 탄탄해졌습니다. 동거 생활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쉬는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다만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저는 뒷정리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었고 그녀는 자잘한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심기가 불편한 타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켜켜이 쌓였던 서로의 상처도 자연스레 보듬어지고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거 3개월 즈음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나와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 역시 이제 더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나름 예쁘게 식탁을 세팅한 뒤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습니다. 수정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난 정말 수정씨랑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나야말로 고맙죠. 지금까지 날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준 사람은 처음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정 간호사의 엄마는 우리 관계를 알게 되자마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딸이 또 불안정한 배경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걸 걱정하신 것이죠. 내 딸도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는데 당신은 그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둘 다 쉽지 않은 과거를 가졌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느껴지는 벽이 높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 역시 울면서 엄마가 내 상황을 너무 보호하려고 해. 근데 우린 그런 과거가 있어도 이미 잘 살아왔는데라고 토로했죠. 저는 그녀의 어머니께 제 진심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뵙고 제가 어떻게 일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릴 적 상처가 있지만 그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정이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설령 저희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과거를 안고 있더라도 서로가 의지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 번의 만남과 대화 끝에 그녀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알겠어. 내가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네. 혹시 정말로 둘이 힘들어질까봐 겁이 났던 거야. 부디 아이 낳고 잘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쪽 다 초대할 하객이 많지 않았고 제 쪽은 친척이라 불릴 만한 이들이 없었기에 작고 아담하게 진짜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초대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함께 미래를 그려가며 고군분투 중입니다. 실제 결혼 생활이 결코 마냥 달콤하지는 않음을 매일 체감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니 사소한 문제로 다툴 때도 있고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수정은 충분한 대화와 솔직한 태도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땐 일단 진정한 뒤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애쓰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둘만큼은 누구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 자라는 다짐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 다 걱정이 많지만 행복한 미래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설렙니다. 아직 부족함 많고 서투른 두 사람이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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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